자, 그럼 첫 번째 특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기업의 생태계와 노동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떠한 역량들이 추가로 또 새롭게 필요한지 많이들 고심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AI와 빅블러 시대의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을 주제로 기업과 국가가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요. 우종원 호세이대학 대학원 공공정책연구과 교수님, 야스페르 반 루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 직업교육훈련 및 역량 전문가님, 나영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석좌 교수님 세 분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류장수 원장님과 연사 여러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류장수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11월에 이 자리에서 뵌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특별 세션 1 AI와 빅블러 시대의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한 전체 90분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모두는 아니지만 중요한 질문이 많이 논의될 수 있도록 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션의 좌장을 맡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장수 원장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세 분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고 발표도 이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원 호세이대학 대학원 공공정책연구과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종원 교수님은 바로 직전에 사이타마 대학의 학장으로 계시다가 호세이 대학으로 최근에 스카웃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사이타마 대학으로 학장으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일본에 관련된 중요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스페르 반루 유럽 직업훈련연구센터 직업교육훈련 및 역량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네, 이 분야에서는 세대파업 굉장히 유명한 기구죠. 우리 직능연하고 MOU도 맺고 있고 공동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유럽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 전에 저분이 발표를 하시고 제가 패널로 토론한 기억이 납니다. 참 오랜만에 또 이런 반가운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영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석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나 교수님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실장, 고용정책을 총괄하시다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님으로 얼마 전까지 계셔서 여러분들 그까지는 상황을 아셨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 교수님으로 가 계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20분. 제가 들어오기 전에 꼭 이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한 두세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지켜주시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1, 2분 넘더라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분의 발표가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의견을 받고 답변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만나기 힘든 자리에서 발표자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끼리의 그런 논의가 결국은 이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명 들으시겠습니다만 연사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면 그분의
부분을 꼭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이제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우종원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호세대학의 우종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주신 유장수 원장님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리스킬을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다음 사회가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컬래버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문제 제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훈련과 커리어 개발, 이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좀 유사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리스킬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정부 사회의 컬래버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여전히 기업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기업의 주도만으로는 앞으로 필요로 되는 자율적인 커리어 개발, 그다음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더구나 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될 기업의 움직임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립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요. 그래서 타겟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모색을 할까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스킬을 분석할 때는 일반적인 스킬, 제너럴 스킬하고 그다음에 기업 특수적 스킬, firm specific 스킬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킬을 형성할 때 코스트, 그다음에 스킬로서 얻어지는 베네핏을 누가 부담을 할까, 그다음 누가 향유를 할까라는 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 스킬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펌 스페시픽 스킬은 기업,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각각 분담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거일 텐데요. 이것만 갖고는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스킬, 그다음 단기적으로 변화되는 스킬을 새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는 장기적인 스킬에 대한 준비가 기업으로 볼 때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특히 개인이나 정부로 볼 때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의 대응을 히타치 제작소의 사례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타치가 예전에는 한때 경영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2010년 정도부터 경영 전략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품, 시스템을 주로 공급을 했다. 그다음에 국내 중심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 이노베이션을 공급을 하자. 그다음 글로벌 전개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는 기존에 하던 제품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더하자. 그걸 서비스로 공급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경영 전략을 전환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인재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인재를 국내외의 사회, 그다음 고객 가까운 데서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탐색을 해서 이것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인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인재 리스킬링에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 그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면 국내로만 보더라도 1년에 5천 명 정도를 이제 양성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리스킬링을 하고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요. 히타치에서는 히타치 아카데미라는 이제 교육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낮은 쪽부터 보면요. 리터러시가 필요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히타치 아카데미에서 이러닝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룹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약 16만 명한테 대해서 이제 이 리터러시를 제공을 하겠다. 그다음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이제 스킬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히타치 아카데미에서 집합 교육 아니면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00명 정도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프로가 돼야 되는데
이 프로로 올라가는 과정은 그런 학습만 갖고 이때 학습이라는 건 주로 그죠? 책에서 배우거나 워크숍에서 하는 학습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다. 실무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실무 경험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뿐만이 아니고 정부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기업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체적으로 볼 때는 DX 추진 인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기업이 전체의 한 절반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디지털 추진 인재가 부족한데, 근데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본래 일본은 OJT를 중시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OJT가 계획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DX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OJT인데, 미국은 거꾸로 이걸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파란색 그래프가 그죠? 회사가 실시한다라는 건데, 회사가 실시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중소기업까지 내려가 보면은 중소기업은 DX 정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하기에도 지금 벅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생산성 향상에 노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적인 여유가 없다, 아니면 자금상의 여유가 없다,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DX를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이제 충분히 안 한다고 그랬을 때 개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인데요. 개인의 학습 아니면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일본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맨 오른쪽 노란색 부분이 굉장히 일본이 이제 돌출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앞으로도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커리어 개발을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기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정부가 일본의 경우에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공적 지출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GDP 비율로 봤을 때 맨 위에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있습니다만은 훈련은 0.01 정도에 불과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액티브 메이저스, 그러니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그것도 OECD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사실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최근에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리스킬링에 앞으로 5년간 1조 엔을 투자를 하겠다. 디지털 인재를 현재 약 100만 명 수준인데 5년 내에 330만 명 수준으로 높이겠다. 그러면 5년 내에 230만 명 정도를 새롭게 육성을 하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위해서 기업을 지원을 하고 개인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 지원이 전체 지원 중에서 한 4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다음 개인 지원이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제일 포인트는 앞으로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절반 정도로 높여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230만 명 정도를 늘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늘려야 하나라고 했을 때 1년에 예를 들면 45만 명 정도를 늘리면은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어떻게 늘릴까? 문부과학성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학, 고등 전문학교 등의 이제 신규 인력을 17만 명 정도 늘리겠다. 그럼 나머지 30만 명 정도는 사회인을 재교육해서 이제 늘려야 되는데, 재교육을 경제산업성에서 16만 6천 명 정도, 후생노동성에서 13만 5천 명 정도를 늘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이제 중심적인 사업이라 그럴까? 사업 중에 하나가 형광펜으로 써 있습니다만은 경제산업성의 경우는 DX 추진 시책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후생 노동성에는 개인에 대해서 교육훈련급부라는 걸 지금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DX 추진 시책을 위한 경제산업성의 시책 일부를 오른쪽에 이제 글로 적어뒀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이제 DX 추진 시책을 통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재 육성 플랫폼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제 3층으로 구성을 했어요. 1층이 온라인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하겠다. 2층이 재미있는 발상인데 온라인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제공을 하겠다. 3층이 실제로 중요한데 기업 과제의 해결에 도전을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은 1층에 비해서 2층, 3층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교육훈련 급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교육훈련 급부가 이제 기초적인 레벨이고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CAD라든지 이런 거고, 특별 교육훈련 급부 이 부분이 이제 ITSS라는 게 일본 정부가 정한 이제 표준화의 그 레벨을 얘기하는데요. 그 2,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죠. 그 이상을 여기서 하겠다. 그다음에 전문 실천 교육급부가 ITSS 3 부분을 하겠다. 이걸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도 일반이 굉장히 이제 수는 많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숫자가 적어지는 이런 게 지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DX를 실제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적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경제산업성에서 제4차 산업혁명 스킬 습득 강좌 인정 제도라는 걸 이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요게 ITSS 레벨 4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상의 과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거, 신규 비즈니스의 창출, 그다음에 후진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레벨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실전적 교육이 필요하니까 실습, 실기, 토론, 발표 등의 수업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지금 인정 강좌 수가 데이터에서 보면 알겠지만 128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온 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리스킬링을 그림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기초적인 수준은 굉장히 양적으로 지금 꽤 많아진 상황이고요. 근데 기업하고 정부가 좀 다릅니다. 기업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러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부는 아직도 집합교육, 그러니까 클래스에 모아서 하는 그런 교육이 이제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이제 실무 경험을 갖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공백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메꿔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오전에 아침에도 그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러닝을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터러시를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맨 밑에 이제 파운데이션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리터러시를 확충하는 그런 걸로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예전에 이제 스페셜 그다음에 제너럴이라고 구분했던 그 기능들을 종축에 있는 그러니까 숏텀하고 롱텀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지금 숏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업 내 같으면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응용하는 거,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응용하는 거. 그다음에 정부 지원을 포함해서 제너럴한 측면을 볼 때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스를 이제 갖추는 거, 아니면 셀프 디렉션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거, 이런 부분은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장기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 기업으로 볼 때는 프로블럼 솔빙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제너럴하게 볼 때는 그러니까 using technical skills for professional purpose,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장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공백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능력을 몸에 갖추게 하려면은 실천적인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 스킬도 중요하지만 장기 스킬의 축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럼 이 장기 스킬을 어떻게 하면은 몸에 갖추게 할 수 있을까? 기업 내에서는 OJT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기업을 떠나서도 커뮤니티에 참가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지에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지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빠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일본 아니면 제가 볼 때 한국도 약간 비슷한데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스킬을 육성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 실제로 선진적 기업의 경우에 아까 히타치를 봤습니다만은 기업 특수적 스킬 아니면 이제 리터러시를 포함해서 일반적 스킬 양자를 포함해서 단기적인 스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지금 해내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스킬의 육성에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훈련의 장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중소기업까지 보면은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 단기 스킬을 육성하는 것은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크라든지 수많은 콘텐츠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그런 스킬을 육성하는 거, 이 부분은 자기 내부적으로 경영 자원 이런 걸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다. 정부 지원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주로 리터러시 육성에 자원이 배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일본 같은 경우는 집합 교육이 중심이어서 효과는 좀 미지수이다. 하지만 장기 스킬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로 볼 때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업은 수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하죠. 기업 자신의 전략 설정, 인적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으로 볼 때도 지금까지하고 달리 장기 스킬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업이 지금부터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미 대응이 늦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만 맡겨두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늦은 상태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하고 자기 투자를 좀 더 촉진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이제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에 있어서 일본 정부도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만은 기업 지원에서 개인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지원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단기 스킬은 획득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장기 스킬이 굉장히 획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몸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비중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일본의 경우는 지금 개인 지원은 고용보험에서 사실은 충당되는데요. 고용보험은 사실은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이제 받는 이런 식이니까 좀 더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본다면은 일반 재정에서 충당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교육 훈련 방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존 집합 교육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러닝을 일반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걸 실천적 훈련으로 연계시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예에서는 예를 들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제공을 한다 이런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거는 오전에 얘기가 나왔던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한테 맞는 맞춤식 그다음에 개별화 시키는 이런 정도에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온라인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듣는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실천적 능력이 몸에 붙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천적 훈련을 위해서는 기업 정부 간 연계도 중요하고 산학관금 이런 연계도 중요하지만은
업계단체 아니면 노동단체, NPO 등등 시민사회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죠? 디지털 인재들이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NPO를 결성한다. 그 속에서 다양한 과제에 도전을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많은은 아니겠지만 사람들 참여시켜서 실천적 훈련을 함께 나간다. 그런 데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을 한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종훈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제기되는 과제가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일본은 OJT라든지 대단히 체계적인 OJT,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전에 도요다이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숙련에 있어서는 세계 탑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여기에 생각보다 좀 늦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대단히 역동적인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과제라든지 방향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 교수님 발표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 이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스페로 반루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So good morning, everyone. I think just to follow up on the previous presentation, and especially the words, I think also from the European perspective, there's many of the same problems and issues when we look at skills, when we look at training, when we look a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 would like to start by thanking Krivet for inviting Cedefop to this global HR forum today. In fact, as was already said before, we have a very close relationship and we very much appreciate that relationship. And the idea for this contribution came up when several Krivet colleagues visited Cedefop in Thessaloniki in Greece this summer. A few words about the institution I represent. Cedefop is the European Agency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we call it VET or VAT, and skills. So we work closely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in Brussels, other agencies, social partners, civil society, and of course,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We provide evidence that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skills policies. Now, in the European Union, we have European years. That are years, they are dedicated to a special topic. So the last time I was at this HR forum, it was the European Year of Active Aging. This year is the European Year of Skills. So it fits very well to this session because in Europe, skills, training, upskilling and reskilling are very much in the spotlight. So in this presentation, I'd like to go over some of the latest EU evidence on the employment, jobs and skills implications of green transi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Now, this session is about up and reskilling, and that is certainly a big part of what we call in Europe sometimes the skills revolution. But only focusing on supplying skills and investing in training will not be enough. A green and digital, or as we call it, twin transition, also needs to be fair and just. And that means to consider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s and to support people that are not yet part of those transitions. Think, for example, about the low-skilled aging workers and workers in regions that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energy transition. So, before we look at the evidence, a quick impression of the work that we do. So, Cedefop's vision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uts people at the core of everything, and we define the vision for that by putting people at the core, and it's also a very broad concept of that. So it's not only about initial skilling and formal training. We see it as much broader.
We think also about it as informal learning at work, learning conducive human resources, and building career development skills. We also recognize that VET does not only serve economic purposes, but also contributes to better lives and better societies. So we focus our work on 3 topics. On the left, you see the mega trends and the challenges affec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programs, and qualifications. On the right, the evidence on labor market and skills trends to support the EU VET, skills, digital, and green transition policy agendas. We call such evidence skills intelligence, and I will come back to that in a moment. In the middle, you see it's about developing and mainstreaming and upscaling approaches to adult learning and 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for people during their careers, so that we really get this up and reskilling revolution scaled up. Okay, so skills intelligence, we develop it by blending information from different sources. You can look at a survey or you can look at statistical information, but it never gives you the complete picture. So what we do is we put different aspects of information together. In the yellow shapes there, you see some of the skills intelligence foundations, surveys, methods, foresight, etc. Now the blue dots in the figure show that we have 3 perspectives in our skills intelligence work. A long-term perspective, which is very much future-oriented, is skills matching perspective, and the perspective of skills that are currently in demand or emerging. So we look into the future by using skill forecasts and also foresigh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megatrends and what those megatrends mean for countries, for sectors, for jobs, and for skills. Now, knowing about the far future is, of course, not enough. We also need to understand the job market, and we need to know where the imbalances are, where the tensions are. And we need to see where the skills gaps are, but also the opposite, where skills are not being used. We use VET skills and learning surveys to understand how well jobs and skills are matched. Now, since a few years, we are also using online job ads. And this is actually an example of where we use big data and AI techniques to learn more about what's happening in the labor market. So we use that to see what's trending now. So, going back to the future, here you see some of the key findings of our latest skill forecast. And as you can see, the labor market megatrend is accelerating skills upgrading. We have some more jobs, but much more importantly, many more jobs will become more skills intensive. So skills upgrading is very visible in the job openings that we'll have, let's say, until the next decade. Up to 2035, 57 will be for people with a higher qualification. That means a university or a higher VET degree. 41 for people with a medium level qualification. And only two of those 100 jobs for people with a lower qualification. Now, and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to say, these forecasts are not an image of what's going to happen by itself. We incorporate in those forecasts the policy framework, the targets that we have, for instance, the green targets, and that means that the forecast findings, they will not materialize unless we implement our policies, unless we give people the skills that they need, and unless we already address the labor and the skills shortages that are already putting a brake on progress in several sectors. So, coming back to the shortages, it's really a burning issue across European countries. Here is an example of labor market tightness. So we look at the job advertisements versus the unemployed. And we see that labor market tightness is increasing. Now, overall in the EU, there were about 2 job offers for each unemployed person. If you look at
people with tertiary education in 2022, there were almost 6 offers per person. Now, it's very important to be aware that labor market tightness is not only a skill supply issue. In many labor market segments, there are shortages of well-paying jobs, shortages of good working conditions, shortages of jobs with good work balance, and shortages of jobs that offer people potential. Skill bottlenecks, whatever their reason is, put a brake on digital and green transition, and we actually see that the tensions are already quite severe in several sectors. Now, in fact, we see from our analysis that if we look at the rebound after the pandemic, we see that this rebound has a clear direction. In low-tech and medium-tech sectors, we see little change in job vacancy rates. In the high-tech, knowledge services, and in the energy sectors, the job vacancies were actually highest. And we see, especially in the energy sector, we see the job vacancy rate rapidly increasing. You see those 2 sectors as green because these sectors are, of course, key in the green transition. Now, green transition, we also look at it for what it means in the more longer term. So what we do at Cedefop is we've looked at what does it mean to implement the European Green Deal? What does it mean for skills? What does it mean for jobs? And what we find is that,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some losers. Overall, it's good news for employment, actually in most sectors. We estimate over 2 million extra jobs by 2030. And these are not only in the sectors driving green transition. It's also in many support services. For instance, in legal and accounting services, in administrative support, and in computer programming and information services. So, from our foresight, we know that there is a very wide range of jobs that support the green transition. Of course, there's the frontline green jobs. Think of solar installers or electronic vehicle technicians. But there's also occupations that manage the transition, managers, transport specialists, HR staff. And we need also people that engage citizens to become part of the green transition and that help companies become greener, for instance, in terms of waste management. And then, as always, digital, of course, is very important. It's often what ignites the green transition. Now, of course, we need up and reskilling. We need transition pathways for workers in brown sectors, and we need green apprenticeships, not only for young people, but also for adults. Now, what I think is probably more interesting is to look at how green the jobs that come to market today actually are. And at Cedefop, we use the online job advertisement analysis to understand how green jobs are. So you can group jobs according to greenness. And we find that 13% we can consider are quite green jobs. But on the other hand, there's also almost in half of the jobs, in 46%, there's no green job, no green skill at all. So that was probably needs to change because ultimately there's room for every job to contribute to green transition. So if we look at what's happening right now, we see that green transition jobs for professionals are really booming. These are jobs for high trained people. Think of scientists, R&D researchers, specialized engineers. They invent green tech, and they also find the ways to implement it. Now, it's not the largest group, it's actually a small group, but it's the fastest growing group. Of the online job ads posted for renewable energy occupation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so 2023, more than half was targeting renewable energy engineers and renewable energy sales representatives. Now, it's actually a nice picture because that says that the green transition does not only need to be made technologically possible, must also be sold in a way. Okay, that does not mean
that there's no place for middle and low-skilled workers in the green economy. We will still need builders and other construction workers because they have a big role to play in upgrading and isolating buildings and also expanding the capacity of electricity grids, for example. Now, low-skilled employment overall will decline, but a sector like waste management, which will expand rapidly, will continue to require low-skilled workers. And there are cases where green transition meets social innovation. Jobs in retrofitting, for example, can be an option for vulnerable groups in the labor markets. Of course, that does not mean that jobs will not change. We see that the pandemic made many jobs more digital, and with the proliferation of AI, digitalization will further accelerate. We already also heard that this morning. So what you see on the screen are headline findings from Cedefop's second Skills and Jobs Survey. This is a survey that we do in all EU countries, where we ask people to reflect on the impacts of trends on tasks, skill needs, and learning needs. We did the survey in 2021, so we were able to ask people about their jobs and compare to the pre-pandemic situation. Well, you see the numbers right there. Compared to before the COVID pandemic, 30% of EU adult workers more often use digital technologies to perform some of their tasks. And 36 do more online learning for job-related purposes. And you see the other findings, they're actually quite indicative of the enormous impact that digitalization is having in the world of work. Now, our evidence confirms that it's not just our jobs becoming more digital. It's also that digitalization is causing more fundamental shifts in the labor market that actually point towards the key theme of this conference, Big Blur. Let me illustrate this with 3 findings. First, again, that was too quick. Again, from our online job advertisement analysis, and we look here at the trends between 2020 and 2022. We see that digital intensity is increasing at all skill levels, but the growth in the number of online job ads for digitally intensive occupations is highest at the lowest skill level. Now,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we probably need some, or maybe even a lot more focus on targeted digital skills training at the lower end of the labor market. And even occupations that we still consider today low-skilled are going to be transformed because of technology, and in the future we might not even call them low-skilled anymore. Now, of course, all of that doesn't happen without the right digital training. The second point, which in my view looks towards Big Blur, this is about the increasing digitalization and AIization of IT jobs. And we see actually that if we look at the IT work field, we see that the highest growth is in ICT process development and in ICT business roles. We see, for instance, that the profile of product owners, which is very important for agile technologies, is really growing. And we see also that because the role of data analytics in organization decision-making is becoming much more common, we see that as a result of that, we need more business information managers, and we need, of course, data scientists who can mix and match data analysis and business intelligence skills to make business decisions smarter and better. So, the third, I put here a slide where we looked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and also earlier at
terms, generative AI, ChatGPT, and Google Bard, we're looking if that's coming up in job ads. It is being mentioned. And you can see that, I think around the middle of this year, you see that there's a huge shift. So it's really showing that the revolution is taking off. Now, we can expect that when this revolution gains speed, we can expect that digital skills are becoming even more foundational than they are today. Now, we already see that in today's job ads, for non-IT professionals, most of the professionals there actually already need high digital skills. And also the majority of the job advertisement posted for 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requires at least medium-level skills. Often that will mean, and certainly in the future, working with or alongside AI technology. Okay, so getting people ready for change and ensuring digital transition, ensuring that it's just and also inclusive, they are basically cornerstones of the digital agenda of the EU. Now, a lot of surveys look at participation in training or in digital training, and at ZFOP we tend to approach the issue from a different angle, learning potential. Now, our survey evidence shows that there's enormous learning potential that we're not making use of yet. So 1 in 5 adults could benefit from very basic training, 30 to 40% from mid-level training, and of course more people could benefit from high-level training. And this is, I think, crucial. It's not, as I said in the start, it's not only about supplying more skills. A side of mismatch that tends to be emphasized less is knowledge and skills underutilization at work. No matter what someone's skill level is, we see from our surveys that there is untapped potential. That means we need to invest in skills, but we also need to upgrade jobs. So, I'm coming to the end. I see it's already on the screen there. What we've put together at ZFOP are policy pointers that are useful to design and to implement this skill revolution approach. And those policy pointers are about, first of all, upscaling skills formation via vocational education, via adult learning. It's also about innovating in governance, and it's about better matching skills and jobs. We have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at the policy level, the systemic level, but then also, of course, on the ground at the implementation level in sectors and in regions, for instance. You can go to our website and have a look. There's lots of evidence behind this matrix. So that's the end. Thank you very much again, Krivet, for inviting us and the audience for your attention. On the slide, you see our most recent report, Skills in Transition. And of course, feel free to reach out to us via social media or by simply emailing me. Thank you very much. 다시 한번 여스페르 반루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세대 파괴 연구, 주요 연구 결과들, 그리고 특히 유럽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이른바 트웨인 전환에 있어서의 숙련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정책 과제에 대해서 20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설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나영돈 서울과학기술대 석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시대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은 언제 사용하나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가요? 저는
우리 인공지능 시대라는 표현, 그리고 그때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직업 역량은 어떻게 바뀔 건지, 그렇다면 우리 교육 훈련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런 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PPT를 인공지능을 시켜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36장의 그림은 전부 인공지능이 만들었는데 글자를 오타를 내고 있습니다. 20일 전에 만들었을 때 오타가 많았는데 요즘 많이 오타가 개선되고 있어요. 오타가 있어서 넣지 말까 하다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5가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역량, 교육훈련. 3번과 4번이 핵심이고요. 우선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알파고가 왔을 때 인공지능 시대가 왔나요? 그때도 표현은 왔지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알파고는 굉장히 한국에서는 요란했죠. 전 국민이 텔레비를 봤는데, 챗GPT 발표할 때는 텔레비 본 사람이 별로 없죠. 챗GPT는 매우 조용히 왔는데 안 써본 사람이 거의 없고, 알파고는 요란하게 왔지만 사용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사용을 해보는 시대가 됐다.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책을 요약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소설을,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직접 그리고 코딩을 직접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한 명의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를 다 커버하면서 집집이 침투하고 있고요. 도시의 기반 인프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통과 통신을 인공지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벌러 시대에서는 저런 것들이 전선과 바퀴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빅벌러 시대 같습니다. 정말 저 그림은 생성 AI가 제일 밑에가 전 철학자 같은데요.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기계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위에는 인공지능이 폭발하는 것에 대한 환호를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 인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디자인을 우리가 스케치할 때 인공지능이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해주고 아이디어를 주면은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시장이 지금 가장 빨리 변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잘 알고 진료할 때마다 인공지능이 옆에서 인간 이상으로 보조를 하고 있고요. 변호사도 판례나 법령을 찾고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해내고 있죠. 과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리던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이 몇 주 만에 끝나고 하는 세월이 오고 있습니다. 사무 자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인공지능의 백업을 받아가지고 이미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교육 현장이 디자인 다음으로 저는 크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AI 교사, 디자인, 코딩, 저는 이 3대 분야가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지난 몇 개월간 다가온 것 같습니다. AI 교사는 전 세계 선생들에게 저렇게 가르치고 있고, 인간이 기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가르치는 세상이 벌써 온 것이죠. 그 맞춤 훈련 같은 것이 이제 저의 전공이기도 한데, 이러한 맞춤 훈련을 지금 금융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있는데, 개인 수준별 맞춤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교육이 계속 발달했지만 개개인의 수준만큼, 그 사람의 욕구만큼,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추어 가지고 꼭 자기가 궁금한 것만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요구되는 역량 또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두 번째는 소프트 스킬,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자기 스스로 평생 학습 역량을 키워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저기는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모두가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공부해야겠죠. 인공지능의 리터러시의 두 번째 장면은 왼쪽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 활용하고 연구에 활용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의 어떤 한계,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기대가 크고 왼쪽은 한쪽에서는 정말 우려가 큽니다. 지금 개인정보 문제, 윤리 문제 여러 것이 나오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점점 인공지능에 의존하면서 생각하는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면서도 더 창의적인 생각, 우리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단순한 어떤 편견에 빠져 있었던 어떤 이론의 그런 틀에서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보다 더 인간의 본질, 창의적인 생각, 통찰력 그런 것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그쪽에 줄 수 없다면은 오른쪽에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리터러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런 어떤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저거는 인공지능이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말자 하고는 굉장히 다른 영역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 세 번째는 그림에서 우리 뇌와 책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기계하고 인간,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지식 이런 것이 앞에서 말한 그 기계와 인간의 협업에 대해서 기계와 협업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중요한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스킬입니다. 지식과 기술은 이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가 잘하니까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로 대부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애티튜드라고 말하는 그런 소프트 스킬은 인간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소프트 스킬을 갖춘 사람이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때 될 것이다. 소프트 스킬은 협업하는 영역, 인간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와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계가 생각할 수 없는 창의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추론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더 창의적인 것 같다. 우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과거의 문제 해결력,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감성 이런 것을 가르치던 방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교육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사점을 줍니다. 소프트 스킬의 두 번째는 우리의 뇌 구조에서 기계가 우리 뇌를 모방을 했다면 진짜 우리 뇌를 얼마나 모방을 했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연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AI는 인간들의 자식이다. 우리는 AI의 부모다. 왜? 그동안 우리가 뱉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A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의 한계를 뛰어넘긴 어렵습니다. 우리 뇌의 지극히 일부를 우리가 활용해 왔고 아직도 활용하지 못한 뇌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 속에 저 하트가 있는데요. 감성지능 이런 것을 얼마나 발전을 시킬 건가.
진짜 AI가 지구를 인류에게 위협을 줄 때 우리가 인간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감성지능을 발전시켜서 AI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 스킬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세 번째 소프트 스킬의 방식은 집단지성을 보여주는 많은 인간들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모으면 큰 전구가 생기는 거죠. 집단지성이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더 큰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강조하고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영역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식의 민주화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에 근접하려면 좋은 서성과 좋은 학교와 좋은 교재, 많은 인내심,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왜? 아는 것도 다시 달달 외워갖고 시험을 또 봐야 되고, 모르는 거는 들어도 계속 모르는데 이튿날 또 똑같은 강의실에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자기주도적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주도였고 학교 주도였고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터놓은 철 속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지식의 습득도 느리고 이해도 느리고 거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우리가 묻는 것만큼 답변을 합니다. 묻는 것만큼 답변한다는 것은 가장 맞춤식입니다. 질문의 수준은 그 사람의 지식과 생각의 수준만큼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질문에 적합한 답을 내는 것은 가장 맞춤식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자기주도 이런 학습이 퍼지고 지식의 민주화가 퍼질 때 그동안 우리가 생성한 지식의 양, 지식의 재전파, 그리고 지식의 전파를 통해서 다시 가져올 문명의 발전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가 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왼쪽에 책을 보고 오른쪽에 기술을 보면서 문이과 구분 없이 해야죠.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역시 기계와 인간이 협업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기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자기가 그 AI 리터러시 그리고 소프트 스킬 이 두 가지를 자기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훈련 방식은 세 가지로 개편 방향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합니다. 맞춤 훈련, 인공지능 제가 말했듯이 모르는 것을 묻는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거기에 따라서 문답식 답변을 하는 것이 정말 맞춤 훈련의 가장 기본입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맞춤 교육이 대량 생산되는 체계가 왔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추구하는 하이테크 기반 교육 훈련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하이테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외형상 보면은 똑같은 학생들이 똑같은 책상에 앉아 있지만 자기가 보는 교재가 다 다르고 자기가 하고 같이 공부하는 튜터가 각자 다 다르고 문제가 다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하이테크 기술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육훈련 방식의 변화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혹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것이 우리가 소프트 스킬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앞부분의 맞춤 훈련은 많은 경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드 스킬을 키우고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키우고 하는 그런 영역에 해당된다면 PBL은 반드시 같이 공부해서 협동심을 키우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고 감성 스킬을 키우고 또 문제 해결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으로 가야 될 거다. 앞서 발제하신 분들이 일본에서도 집체식 교육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저런 그 협동학습,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터치라고 PBL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런 어떤 교사들의 역할이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거에서 감성을 일깨워주고 인간의 덜 개발된 뇌를 자극해서 더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것은 혼자 할 수 없다. 모여서 토론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우리의 바꿔야 할 방식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기죠. 재직자 업스킬링인데, 앞에서 말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평생 동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정부 차원에서는 재직자 업스킬링을 초점을 둔 거고, 저기에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세대 융합 교육을 저는 강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AI 리터러시에 강할 수 있지만,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재직자들은 도메인 지식과 소프트 스킬에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항상 세대 융합 교육이 필요하고, 도메인 날리지와 새로운 IT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하는 연습을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밑에 있는 거는 프롬프트입니다. 영문으로. 제가 사실 그걸 안 붙이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저걸 똑같이 따가지고 하면은 비슷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최근에 그림 잘 그리는 AI가 참 많잖아요. 말귀를 가장 잘 알아듣는 놈이 이놈인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기에 보면은 그 3명은 대학원생이고요. 25살 되겠죠? 2명은 재직자입니다. 저분들이 자기 기업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와 문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생 3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력 수준이 높아서 재직자가 재교육을 하면은 학사학위를 줄 수가 없어요. 석사 아니면 박사학위를 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이 과거에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시킨 것을 이제는 대학원 수준에서 재직자와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업스킬링을 일반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까 세대포프에서도 그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중기술, 고급기술의 구인 광고가 많은데 교육은 계속 중스킬이나 저스킬에서 많이 머물러 있다. 스킬 미스매치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과거의 고스킬이 지금은 중스킬이 된 거고, 지금 고스킬도 조만간에 중스킬이 되고 상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업스킬링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재직자들과 대학원생 청년들이 같이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AI,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필요한데, 저는 5가지. AI가 먼저 탄소 많은 지구촌에 탄소를 다 걷어가고 산소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 주는 AI에 우리가 집중하고 기대를 하면 좋겠다. 2번째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아프면 다들 힘드는데 그것을 AI가 고령사회에 우리를 잘 케어해주고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3번째는 저출산의 노동력도 없고 경쟁의 스트레스에 너무나 힘드는데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AI가 다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AI가 건들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지구촌의 아프리카하고 아직도 많은 빈곤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격차 없는, 인간들은 격차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AI의 힘으로 더 줄이면 좋겠습니다. 인간들은 자꾸 다투는데 AI가 왜 다투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저기 보면은 AI가 정상회의의 사회를 봅니다. 당신의 논리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받쳐줘서 반성케 합니다. 다투지 않는 인간들이 되도록 AI가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영돈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 교수님은 제가 AI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완전 평생 학습 속에 들어가 계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정책을 보시다가 그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대학에 가서 연결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AI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예 지금 시간이 제가 한 15분 정도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질문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표현은 좀 달랐고 문장은 좀 다르지만 궁금한 점은 거의 이런 부분이다라는 게 몇 가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답변하시는 우리 스피커분들이 어떤 질문인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3가지를 한 분당 1개씩을 띄워서 먼저 생각을 하게 하시고 생각에 그 기회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우종원 교수님에게 나온 질문입니다. 리스킬링, 업스킬링의 기업적 비용은 교육이 투입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채용된 인원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opportunity cost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지급 훈련을 통해 역량이 향상된 인원 경우에는 이직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비용만 발생하고 베니핏 부분은 얻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 요게 약간 이제 오자가 있는 것은 애교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화면으로 입력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요게 이제 우종훈 교수님께 나온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야스퍼 반루 박사님께 놓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스킬이 유럽 조합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특히 금융 부분, 파이낸셜 부분에 있어 관련된 직업 중에서 이 그린 스킬 어떤 종류의 그린 스킬이 요구될까? 이게 그린 스킬이 여러 군데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특히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 다른 분야라서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워낙 지금 그린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최근에 유럽의 동향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영돈 교수님한테는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그 이제 특히 나영돈 교수님에 대한 질문은 좀 묶여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느 것을 하려고 할까 고민하다가 좀 더 지금 기업에서 오신 분의 질문도 있고 좀 정책 관련된 질문도 있고 AI 기술에 관련된 질문도 있고 이런데 그걸 좀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에 관련된 전체에 대한 관련된 그 문제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 그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현재 AI에 대한 교육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GPT 활용과 관련된 교육일 듯합니다. 실제 교육으로 그 활용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을 통해서 활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히 뒤에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무슨 교육부터 시작해야 될까? 무슨 교육부터 시작할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처음 공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순서대로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먼저 우종훈 교수님 부분입니다. 답변 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주신 질문을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기업하고 개인하고 간에 이제 코스트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고 베네핏을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관련되는 질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일본에서 펌 스페시픽이 아주 강조됐을 때 그때 이제 몇 가지 실证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펌 스페시픽이 어느 정도로 스페시픽할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기업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스킬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걸 이제 측정한 그런 실증 연구들이 있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 대개 펌 스페시픽한 수준 정도 자체가 10% 정도에서 15%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전혀 측정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DX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펌 스페시픽의 정도가 점점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5%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업이 자기들 취할 수 있는 이익, 직업 훈련을 시켜서 취할 수 있는 이익, 그다음에 다른 기업이 직업 훈련을 시킨 사람을 자기 쪽으로 스카웃해서 와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차이는 안 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느 기업에서 자기 종업원들한테 투자를 해서 그걸 자기 기업이 이제 향유를 한다 이런 부분은 계속 낮아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사로 볼 때는 기업 외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런 아니면은 엔지니어들뿐만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무슨 CSR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속에서 DX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같이 찾아보자 이런 게 이제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기업 간에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공동으로 베네핏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 계속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간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인 자체가 좀 더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개인에 대한 지원을 흔히 말하는 기업이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회수한다는 그거하고 달리요. 개인 자체를 완전히 이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자기가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 아까 제가 정책 제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 문제, 그 기업 문제, 그게 시장 실패 부분 영역이죠. 직업 훈련이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니까 그쪽에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당연하게 이제 등장한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스페르 우리 반루 박사님. Hello? Yes, perfect. First of all, thanks for the great question. I think is a very good one. I'd like to start by saying that I think we have, maybe for several years, we've always been talking about green skills. And this kind of has the risk that you overlook particular things, because not all green skills are skills that we think of as green. So what we prefer actually is to call them green transition skills, because it opens up many, different types of skills that, in some way or another contribute to green transition. So, as I said, we of course have the frontline workers, but also in management, but also in and possibly also in financial services. Of course, there's the responsibility, the green responsibility that you can have to make investment happen, to make financing happen in a way that's compatible with green ambitions that we have as societies. So I would see that as one part of it, but then, that financial services, of course, is not the only thing. They would be part of what we call skills ecosystems, where you would make greening happen. So, and of course, when you talk about big, large-scale investment, the financial services is involved, but so is the VAT system. So, maybe going a bit beyond the question, we also need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right qualification tools, or very short qualification tools,
that can make things happen. And there's some very good examples around. I mean, we also have the wave of micro-credentials, and some innovative countries are already giving green micro-credentials which help people, I mean, whether they are in, let's say, a core transition job or in another job, they help them contribute to greening. I'd like to leave it at that. Thank you.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나영돈 교수님. 예, 정말 모든 국민들, 어린 학생들부터 고령자들까지 다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건가? 사실은 단순히 뭐 챗GPT 같은 거 활용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제가 2월부터 전국의 직업 상담사들 대상으로 챗GPT를 활용한 직업 상담 기법 교육을 참 많이 했는데, 내 강의를 안 들은 상담원들도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잘 사용하고요. 아무리 들어도 호기심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절대 활용을 안 합니다. 어떻게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 줄 건가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주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은 친구는 자기 친구한테, 엄마한테 상의 못하는 것을 챗GPT한테 물어갖고 하잖아요. 캐릭터 AI가 그래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 직장에서 이거를 누구는 인사관리 업무를 하고, 누구는 제조업 생산직에서 하고, 누구는 매일 PPT를 만들어야 되고, 누구는 논문을 검색해야 되고, 누구는 광고 카피라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할 때 자기 업무와 딱 직결되는 AI 활용법 서너 개만 한 3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호기심을 잔뜩 자극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동안 전화 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스스로 제가 말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구글링 해보면 다 나오고요. AI 공부하려는 방법은 AI한테 물어보면은 교보문고 가서 AI 책 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잖아요. 호기심만 발동되면은 다 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호기심을 갖도록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각 하는 업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AI 리터러시가 뭔지,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고용노동부와 여러 산하기관 전문가분들 모시고 그걸 발제하러 갑니다. 제가 133개 직업에서 필요한 AI 리터러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국민들을 위해서 공개할까 생각 중인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나중에 동참해서 각 직업 분야별로 그런 것을 공유하고 오픈 채팅방으로 퍼뜨리고 하는 것이 대학이나 훈련기관의 커리큘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훈련기관의 강사님들이 그걸 배워서 재전파하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자기주도 학습, 플랫폼에 의한 학습, 그리고 스스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고령 실직자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한테는 뭘 할 거냐? 손자하고 카톡으로 대화할 때 이게 고령자들은 타이핑하기가 힘들거든요. 글자 그때 음성을 잘하는 어떤 AI가 사투리 하는 할머니 말을 제일 잘 알아들을 건지 세 개 네 가지를 비교해서 활용하게 하면은 나머지는 절로 기분이 찾아서 다 유튜브 찾고 해서 다 하셔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AI를 두세 개 찾아서 가르치는 걸 저는 권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뭐 시간 마무리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사를 잘 모르거나 적극적 학습 의사가 부족한 사람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요거는 제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영돈 교수님 전혀 모르는 질문인데 지금 답변하는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은 호기심이 없어지니까 맛만 보여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내용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을 제 시간에 마치게 되어서 자장으로서 안심이 됩니다. 오늘 이 발표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일본의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정책적인 사례, 기업의 모습들 그리고 유럽에서의 대표적인 그 지구훈련 연구기관인 세데폼에서의 최근 유럽의 상황에 대한 노동시장과 숙련시장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AI가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의 교육 방식 그리고 국민 교육 전체의 방식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발표 세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좋은 발표 그리고 좋은 질문 이것을 모아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억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발표자 세 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